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 시간까지 지번과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게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가 있어요. 자, 실제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요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실제 토지의 경계가 됩니다. 이 실제 토지의 경계를요, 이제 도면에 옮깁니다. 자, 경계는요, 모양이기 때문에 지도, 그 경계는 그 모양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의 형태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을 해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때 도면 등록을 할 때요. 실제 토지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일단 먼저 어떻게 됩니까?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줄여서. 그래서 축척을 통해서 줄이게 되겠죠.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 길이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번이나 지목을 결정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경계를 등록할 때는 이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토지를 측량해 가지고 도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도면에 등록을 할 때요. 그러면 이때 이 경계가 있고 도면상의 경계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실제의 경계가 되는 거죠. 실제 지상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지상 경계라고 합니다. 지상 경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상 경계에 있어서 선의 굴곡점, 요 굴곡점이 있겠죠. 이런 점들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점은 경계점인데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경계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 경계점이라고 해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면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이제 도면상에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거죠. 도면상의 경계. 여기 도면상의 경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면상에도 이렇게 경계점들이 있겠죠. 경계점.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 그러면은 지상 경계가 있고 도면상의 경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계 그랬을 때는요, 도면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상 경계를 말할 때는요, 항상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 그러면은 실제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경계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말해요. 또 나아가서 경계점도 아무 말 없이 경계점 그러면은 도면상의 경계점이고, 그리고 지상 경계점은 앞에 항상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점. 자, 그러면은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측량을 할 때요, 줄자 가지고 가가지고 실제 토지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항상 오차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그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예, 경계를 측정하는 기준점들을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고 여기 기준점을 정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광선을 쏩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 같은 건 설치한 다음에 광선을 쏩니다. 갔다 오는 시간을 가지고요. 갔다 오는 시간, 광선의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광선을 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을, 갔다 오는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각도가 있겠죠. 각도. 자, 각도를 알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거리를 알고, 이 거리를 알고, 각도를 알면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는, 삼각함수에 의해서요, 이 거리를 알게 됩니다. 이 거리를. 그래서 이 거리를요,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량을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직선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각형은 다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의 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약간의 굴곡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계는 굴곡들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도면에 등록을 할 때는 항상 직선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직선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는 직선으로 등록된다. 자, 보시면 의 보시면요. 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즉 도면상의 경계를 우리는 경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이때 이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자, 개념이 나오죠. 선의 굴곡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한다. 이 경계점은요, 경계점은 이 도면상에, 도면에는요, 도면에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그림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도면으로는요. 도면에는 이제 도해적으로 그림으로 등록을 하고요. 도해 그림으로 등록되기도 하고, 다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경계점들을 이제 좌표로 등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면에는 도해의 형태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의 형태로 등록이 되겠죠. 경계는요, 오로지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도해 형태로 등록이 되고요. 지적도나 임야도가 도면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구별돼서요, 이제 지상 경계는 어떻습니까? 자, 지상 경계는 투기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이런 경계점 표지 등으로 여기는 표시가 되겠죠. 지상 경계는 이 옆 토지와의 뭐 벽이 있다든지 담이 있다든지 또는 뭐 철조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상 경계는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 자, 경계에 관한 이제 일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판례는요,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자, 경계는요, 방가를 1번 보시면 경계 국정주의다. 자, 토지의 표시는 국가만이 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계도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계 국정주의고요. 또 방가르 2번에 경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경계 직선주의고요. 자,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는 하나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는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 토지와 옆에 있는 토지와의 경계를 정하는데요, 이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이고요 이 축척, 옆에 있는 토지의 축척은 600분의 1이면은 이 토지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정할 때는 이 토지의 경계로 경계를 정한다는 거죠. 이 토지. 그래서 자, 밑에 있죠. 동일한 경계가요,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축척, 큰 축척이죠. 큰 축척이 좀 더 확대되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축척의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은 경계는 한 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이때 반가로 사이에 있는 축척 종대의 원칙, 그러니까 큰 쪽을 따른다는 거, 그리고 경계는 직선이다라는 거, 요거 두 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를 등록을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었고요. 자, 경계를 등록할 때는요, 축척을 통해서 측량을 해서, 자, 지상 경계를 측량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 지상 경계. 이 지상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축척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이제 도면상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 즉 등록하게 되는 거죠.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척 측량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 경계 위치 표시는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투기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이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경계, 이런 것 담에 의해서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먼저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 경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가로 2번은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다. 저기서 이동은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둘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경계에 대해서 다시 또 측량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등록을 할 때요. 등록을 할 때 먼저 여기다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자,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있어서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이것과 이것 여기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가 정해질 것이고 지상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이 돼 있으면은 지상 경계도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둘로 분할해서 하나는 갑이 소유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요. 토지의 경계는 이제 금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철조망 같은 것도 없다라고 하고 오로지 그냥 그 말뚝 하나만, 말뚝 두 개만 받고 이렇게 분할을 했다. 그러면 경계 같은 게 없겠죠. 그러면 이 말뚝이 박아져 있으면은 이 말뚝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말뚝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빠져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제 그래서 사라져가지고요, 갑이 사망하고 갑의 토지는 A가 상속을 하고, 을이 사망해서 을 토지는 B가 상속해가지고 한 30년이 지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경계점 표지 같은 게 사라져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A와 B가 30년이 지난 후에요, 아무 경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는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하고, 만약에 B는 여기까지가 경계다라고 해서 서로 경계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면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지상 경계가 어딘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록된 지상 경계를요, 다시 지상에 이제 복원을 합니다. 이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를 복원한 측량. 다시 경계를 복원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계복원 측량을 하려면은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복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처음에 분할을 할 때요, 이런 경계점 표지들요,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사진 같은 걸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다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계점 표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진들만 다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경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경계복원 측량을 꼭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지상 경계점을 정했을 때는요, 이 지상 경계점을 사진 같은 걸 찍어 가지고요, 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해 놓은 이제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점을 이제 정리해 놓은 장부,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뭐 소재 지번은 어떻게 되고 사진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이제 등록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토지 이동은 일반적으로 분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할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지상 경계점을 새로 정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토지의 소재, 경계점 좌표까지 있는 토지였을 때는 그 좌표도 등록하고요. 또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의 지목, 또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등록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내용이 작년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지상 경계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 경계를 정해줘야 이것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지상 경계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담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문제는요, 이제 이 담이요, 요 토지하고 요 토지의 두 개를 보면은 만약에 여기 토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 경계예요. 옆에서 봤을 때 지상 경계인데 여기에 담 같은 것에 의해서 지상 경계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이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담이라는 것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 경계를 정할 때요. 자, 오른쪽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할 것인가? 왼쪽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정할 것인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텐데 어디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죠. 지상 경계. 그래서 양가로 4번에서는요. 지상 경계에 이제 구조물 등이 있었을 경우에 그 구조물들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럴 때는 과연 지상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정이 돼야 지적 공부에 이것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결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방갈 1번 보시면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려는 경우에 기준 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연접하는 토지 간에요.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연접하는 토지 간에요.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토지들이. 그러면은 이 토지가 이 토지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축대 같은 것을 어떻습니까? 만들겠죠. 허물어지지 않도록 축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요.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요. 그러면 구조물을 그 중앙을 경계로 할 것이냐. 이와 관련돼서 우리 법은 이렇게 구조물에 높낮이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단부. 그래서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요.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를 놓기 위해서요. 산을 깎았어요. 산을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도로를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를 놓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도로를 위해서 절토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경사면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산이고요. 경사면, 이제 산 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사태 막기 위해서 경사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도로고 여기는 임야가 되겠죠. 그럼 도로와 임야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거죠. 이럴 때는요. 경사면의 상단부를 우리는 그 지상 경계로 봅니다. 경사면의 상단부가 된다는 거죠. 도로나 국어에서 절대된 토지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도로가 아니면은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파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파버려 가지고요. 도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예요. 그럼 도로를 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로고 오른쪽에는 이제 임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요. 이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어디가 되느냐? 지상 경계는 이렇게 경사면의 상단부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경사면의 상단부인 여기가 기준이 돼서 도로와 임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단부.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토지와 토지와의 경계였습니다. 토지와 토지와의 경계인데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가 바다와 이제 인접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지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 바다가요. 토지가 바다와 인접했을 때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로 볼 것이냐죠. 토지와 바다. 그래서 이 필지를 어디까지가 경계가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바닷물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가 여기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최고로 왔을 때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썰물로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경우죠. 썰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지역을 우리는 간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요, 개펄이라고 하는 거죠. 개펄. 개펄을 법적으로는요, 간석지라고 합니다. 자, 이 간석지를 과연 토지로 볼 것인가, 바다로 볼 것인가 있어서요. 우리 법에서는 일단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간석지는 바다로 취급합니다. 개펄은 바다로 취급해요. 자, 그래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가 되겠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즉 밀물이 최고로 왔을 때 여기까지는 바다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지상 경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토지가,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요. 자, 바다를요, 여기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요.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만든대요. 아무리 매립을 해도 바닷물보다 낮습니다. 토지가.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 자, 제방을 쌓게 되면은 이 제방도 이제 토지로 편입해서 등록을 할 때요. 그러면은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바닷물도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의 만조유가 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느냐.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불명확하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 바닷물은 이 제방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하겠죠.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제방을 더 높게 쌓아야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한다. 그래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요. 여기 제방의 바깥쪽 여기 부분. 이 바깥쪽 이 부분을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쪽 어깨 부분, 여기는 안쪽 하단. 그래서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바다와 토지를 구분을 합니다. 경계. 이렇게 각각 지상경계가 정해지면은 이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을 보시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가 된다. 평균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바다로 취급하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가 되는 선. 또 미음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메웠다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을 합니다.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게 되면 이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넘기시면은요,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자, 원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요,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달라서요, 담을 쌓는데요, 자, 담을 쌓을 때는 이제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담을 쌓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반반씩 부담해서 담을 쌓았기 때문에 이 담도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반반씩 담을 쌓기 때문에 정중앙에다가 담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따라서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은 담을 쌓고 싶은데 을은 담을 쌓는 걸 싫어합니다. 담 쌓기 싫다는 거죠. 비용 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자기 비용으로만 담을 쌓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담을 쌓게 되면 이 담은 갑이 쌓은 담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겠죠. 그래서 이 담이 갑이 소유해요. 갑이. 자, 갑이 소유하게 되면은요, 갑이 담 쌓을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담 쌓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못 쌓게 막겠죠. 내 땅 들어오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 땅에 들어와서 담을 쌓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갑이 담을 쌓았다는 거죠. 이렇게 담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땅 안쪽에다가 담을 쌓게 되겠죠. 따라서 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물의 소유자가 갑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 담을 쌓았다는 것은 실제 지상경계가 어디라는 걸 의미합니까? 여기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 안에다가 담을 쌓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물이 있었을 때 이 구조물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다시 여기를 경계로 잡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럴 때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 경계가 되지만은 만약 이 토지는 갑의 것이고 이 토지는 을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대를 쌓으려고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을도 손해죠. 갑도 손해요. 서로가 손해인데 축대를 쌓긴 쌓아야 되는데요. 서로가 축대를 안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 갑이 아쉬워서 이제 축대를 쌓습니다. 그러면 축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합니다. 축대를 쌓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이 축대는 갑의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축대를 쌓을 때 내 땅 안에다 축대 쌓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 축대가 쌓여 있다라는 건데, 축대가 있는데 이것이 갑의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갑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았을 테니까 실제 지상 경계는 여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따라서요,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를 경우에는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그래서 소유자.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바다와 같은 경우에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르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가루 2번에서는요. 방가루 2번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에 가지고 옆에다 그냥 분할이라고만 쓰십시오. 분할. 자, 다 뒤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다 분할이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분할할 때는 그냥 마구 분할이 힘들겠죠. 그래서 분할한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된 그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방가루 3번 보시면요.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에서요. 자, 분할할 때 지상 경계점을 설치하고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요.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이렇게. 그럼 분할을 할 때는 이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될 테니까 이제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할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요. 건축물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둘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번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번이 걸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지상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할 때는요.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분할하든지 이렇게 분할을 해야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을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그런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동그라미 2번에 예외 있는데요. 자, 예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요. 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건축물을 걸리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못하는 것인데 만약에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더 큰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요.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적 필요 해가지고요. 니은 보시면 공공사업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 공익적 필요예요. 디귿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동그라미 치시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동그라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즉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사업 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공익적인 법률들이죠. 이 법률에 따라서요. 뒤에 보시면 다음 줄 보시면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더 큰 공익적 필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다 공익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개발,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요. 이렇게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분할해라. 분할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이 건물이 보통은 이제 불법 건축물일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해당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 네 가지 있으면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요. 분할은요, 한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분할할 때는 먼저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축척과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부수적으로 분할할 때 지상 경계점을 지상에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분할에 있어서는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면적이 있는데요. 자,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토지에요, 토지의 면적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토지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등록하는데,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자, 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딱 네모로 보였습니다. 맨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겠죠.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요, 토지가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요, 이 토지의 면적을 구할 때, 요 지표면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요, 항상 면적은 바뀔 수가 있겠죠. 삽질 한번 해버리면 면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요게 딱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또 바뀌어버리겠죠. 바람만 불어도 면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면적을 새롭게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삽질을 해도 바뀌지 않는 면적, 바람이 불어도 바뀌지 않는 면적은 바로 이거죠. 단면적이 되겠죠. 이 단면적이요, 여기죠. 요 면적은 어떻습니까? 이 면적은 여기에서 약간 흙이 좀 파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면적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면적을 등록을 할 때는요, 실제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평면을 등록을 합니다. 수평면. 요 수평면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면을 등록해서요, 2차원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평면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것은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이렇게, 면적의 단위가 이제 제곱미터인데, 면적은 수평면의 면적을 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수평면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 나가가지고 줄 재가지고 정하고, 줄 재가지고 길이 재고, 길이 재고, 길이 재서 면적을 곱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평면 어떻습니까? 수평면에 경계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죠. 이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라는 것이 다 수평면의 경계죠. 우리가 지도책 보면 다 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면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나가가지고 실제 지상 경계를 경계 거리를 정해가지고 다시 또 경계 거리 정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경계들이 평면으로 도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면에서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요, 이 도면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어떻게 돼요? 축척을 통해서 곱해져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축척이 500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에다가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또 이 거리를 500분의 1로 줄였으면 이 거리 곱하기 500을 해버리면 실제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가,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축척을 통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축척을 통해서요, 다시 그것을 곱해준 다음에 면적을 구하게 되면 실제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면적은 이렇게 지표면이 아니라요, 수평면의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적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나가서 면적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경계는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나 면적은 사무실 안에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면적의 개념을 보죠.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는 거죠. 수평면상의 넓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자, 한 평이 3.3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가로 3번에서는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있는데요, 면적을 등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면적 측정을 합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면적을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뭐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토지의 이동 시간에 이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니까 그 내용들을 뒤에 다 다루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 옆에요, 별표만 2개 해두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다만 뒤에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측량 시간에 하게 됩니다. 측량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면적의 측정 방법입니다.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자, 측정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전자면적 측정기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나가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위에서요. 도면 위에서 그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토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은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면적을 구합니까? 수학적인 방법으로 면적을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런 면적을 구하는 기계가 있어요.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요, 이 도면 위에 경계를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도면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요, 쭉 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면적이 측정이 돼서 나와요. 이런 기계를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평판 측량이에요. 여기서 평판 측량도 동그라미 치시는데요. 이 평판 측량이라는 것은 이 실제 토지를요, 이렇게 평면도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평면도로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 방법, 즉 도면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방법을요, 평평하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판 측량에 의하여 경계점을 지적도나 임야도, 즉 도면이죠. 이 도면에 등록한 지역이에요. 즉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 지역에다가 줄 그으시고요. 이런 지역은 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전자면적 측정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전자면적 측정기에서 도상이라는 것은 도면 위에서 측정을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도면 위에서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이 경계선을 따라다니면서 면적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어떻습니까?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온을 측정했을 때는 바깥쪽 선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쪽 선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측정했을 때와 오늘 측정했을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측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깥쪽 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쪽 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선을 안쪽으로 측량을 했느냐 바깥쪽으로 측량했느냐에 따라서 또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측량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면적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오차 같은 경우는 뭐 크지 않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 작은 오차가 땅값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전자면적 측정기로 경계선을 다니면서 면적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요, 이런 좌표들을 구해 놓는다는 거죠. 경계점,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좌표. 그래서 이 좌표 값을요,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면적을 구합니다. 자, 좌표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면적을 구하게 되니까 오늘 측정했을 때와 내일 측정했을 때 또 측정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값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에 의한 이제 면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루 2번 보시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 면적 측정이에요. 자, 1번 보시면 경위 측량 방법,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이 좌표는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경도와 위도, 즉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측량기계예요. 이것을 경위의라는 측량기계가 있습니다. 경도와 위도를 구할 수 있는 측량기계 이름이 경위의예요. 이 경위라는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했을 경우, 즉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입니다.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좌표 값이 있겠죠.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위 측량 방법에서 좌표를 구해 가지고 그 좌표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 있어서의 면적 측정은 이 기계,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 측량해서는 안 되고요.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좌표에 의해서 측량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들을 구해놨는데 좌표를 구해놓고 또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해버리면 좌표를 구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좌표에서 이제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경위 측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오차가 없겠죠.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값이 뭐 325.551 이렇게 나왔어요. 제곱미터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 325.551 제곱미터를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점이 10자리까지 가게 되면 10자리까지도 다 등록하느냐. 그렇게 되면 너무 면적을 기재하는 공간이 너무 커져 버리겠죠. 따라서요. 일정한 자리까지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등록을 해요. 자,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에 있어서는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양가로에서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 있죠. 끝수가 소수점이 너무 길게 가게 되면은요. 끝수를요. 적당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서 단순하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일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끝수 처리하는 방법을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요.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한 지역이요. 대축척 지역이었을 때요. 즉 500분의 1 축척 지역이라든지 600분의 1 축척 지역이었을 때요. 축척의 종류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500분의 1, 600분의 1,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뭐, 1000분의 1, 1000분의 1짜리가 있고, 또 1200분의 1짜리도 있고요. 뭐, 나아가서 또 6000분의 1짜리도 있습니다. 3000분의 1짜리도 있고요. 자, 이런 축척은 어떻게 돼요? 더 작은 축척이 되는 거죠. 더 축소시켰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500분의 1할지 600분의 1 축척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큰 축척이죠. 더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자,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특히 500분의 1 축척 지역이요. 자, 여기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다 500분의 1이에요. 자, 500분의 1 축척 지역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곳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곳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축척이 다 500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은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지역. 그러나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들은요, 확대해가지고 600분의 1 축척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일제 때 처음에 만들 때는요, 토지대장을 1200분의 1 축척으로 됐다고 했죠. 그래서 1200분의 1 축척을요, 좀 더 땅값이 비싼 지역은 확대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입니다. 따라서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은요, 좀 더 정확하게 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축척이요. 이건 소축척 1000분의 1, 1200분의 1, 뭐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데는요. 땅값이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합니다.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죠. 자, 325.5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500분의 1 축척 지역이나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계산값이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0.1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끊어버리면요. 뒤에 끝수가 있죠. 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은 이제 반올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반올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500분에는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거 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요. 끝수가요. 0.05를 초과하죠. 초과하면 이럴 때는 올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325.549 이렇게 나왔을 때요. 549. 자, 그럼 어떻습니까? 325.549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1제곱미터까지 끊는데 뒤에가 어떻습니까? 0.05보다 미만이 되겠죠. 자, 이런 건 버리게 되겠죠. 버리니까 이것은 325.5로 등록하고 이것은 325.6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끝났을 때요. 이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325.55로 끝났습니다. 자, 325.55로 끝나면요. 이게 500분의 1, 600분의 1 축적지역이었으면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1의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 끝수가 있죠. 자, 끝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0.0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짝딱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4, 4, 5,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니까 올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독특합니다. 자, 5로 딱 떨어졌을 때는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숫자를 봅니다. 앞에 숫자를 봐서요. 홀수이면 올려요. 그러나 짝수이면 버립니다. 짝수나 0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홀수이기 때문에 325.6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325.45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1의 자리에서 끊어가지고 0.1에서 끊고요. 5로 딱 떨어졌기 때문에 끝수 처리를 할 텐데 5로 딱 떨어졌는데 앞에 숫자를 보니까 4가 됐다는 거죠. 짝수이면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325.4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 있어서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여가지고요. 만약에 325.5가 나왔습니다. 51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여기로 끊어야 되겠죠. 여기로 끊는 다음에 뒤에 끝수가 있죠. 끝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0.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326이 되겠죠. 그러나 325.49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자리까지 끊고요. 뒤에 끝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0.5 미만이 되니까 버려서 325가 될 것이고요. 또 5.5로 딱 끊어졌습니다.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끝수가 있죠. 근데 5로 딱 떨어졌으니까 이럴 때는 앞에 숫자를 봐가지고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홀수니까 올려가지고 326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324.5가 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끊는다는 거죠. 뒤에 끝수가 있고 5로 딱 떨어졌는데 앞에 숫자가 4니까 이걸 버려서요. 32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앞에 우리가 일반적인 4, 4, 5, 2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4, 4, 5, 2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는데 다만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앞에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요.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500분의 1 토지, 600분의 1 축척지역에서요. 면적을 구했더니 0.4로 나왔습니다. 자, 0.4제곱미터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0.4 그대로 어떻습니까? 등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0.04로 나왔습니다. 자, 0.04로 나오게 되면요. 0.1 여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뒤에 끝수가 있죠. 자, 그러면 끝수를 처리하게 되면은요. 5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야 되겠죠. 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0으로 등록해 버리잖아요. 0.0 이렇게 등록돼 버리잖아요. 면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요. 0.1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요. 0.1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다 0.1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요 소축척 지역에서도요. 만약에 4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까지 해서 4제곱미터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0.4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뒤에가 4로 됐어요. 그러니까 5 미만이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서 0으로 등록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면적은 존재하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는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1제곱미터로.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요. 여기에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가요, 여기 그 위에 있는 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다 무시하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곳이 500분의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00분의 1부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 600분의 1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분의 1 지역과 600분의 1 지역, 이 두 가지는 0.1제곱미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그랬을 때 비고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말하냐,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끝수 처리하는 방법, 면적 결정 방법,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밑에 예가요, 밑에 있으니까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요, 나중에 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3, 4월에 또 다시 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내용들도 여러분 차차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의 등록 방법을 모두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지적 공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